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각장애인과 노안으로 시력이 나쁜 분들을 위한 책 읽어주기 가을 맞이 독서 프로젝트, 오늘 이제 그 15번째 시간을 맞았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고요. 제가 쓴 민족의 스승월남 이상제 전 5권 가운데서 1권을 읽어가고 있는 중이죠.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제 15부 영상은 박미소 리포터, 그때는 혼자 있었을 때예요. 박미소 리포터하고 저하고 경복궁 그리고 고궁 박물관에 갔던 그 영상을 배경화면으로 해서 지금부터 15부를 읽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이거 15부를 읽고 나면 2권으로 넘어가는데, 2권에서는 우리 어린이들 이게 읽기가 조금 어렵겠지만 이제 꾸밈으로 이렇게 같이 읽는 순서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15부 시작하겠습니다. 큰 제목, 신사유람단 단원 합류 월남 이상제. 작은 제목, 세월은 간다. 8년 만에 죽천의 기지개. 대원군과 1차 집권 10년, 2년간에 걸친 암행어사 박정양, 승지의 신하가 된 상제, 고종의 고뇌, 1차 수신자 김기수 일본의 파견, 2차 수신사 김홍집 일본의 파견, 요동치는 세월, 정한론과 조선 책략, 열하 일기와 북학의 상제, 신사유람단 3차 박정양 일본 파견 합류 결정. 예, 첫 번째입니다. 세월은 간다. 상제가 죽천의 사가로와 죽천의 수하가 된 지도 12년이 흘러 상제 나이 31세, 죽천은 40세나 되었다. 그렇다면 12년이 흘러간 동안 상제는 어떻게 보았으며 격동하는 세월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자. 잠깐. 1권까지는 상제 이렇게 호명하고요. 2권부터는 상제 이런 호명이 없어지고요. 월남으로 통일될 것입니다. 처음보다 더 바쁜 날들을 보내는 상제다. 이로써 상제는 이제 조선 팔도를 눈 감고도 훤히 꿰뚫어볼 정도로 지식이 들어찼다. 이에 죽천은 모두 상제 덕분에 자신도 우뚝 컸다면서 반대로 고맙다 하는데, 역시나 배울 것은 그래도 줄을 잇고 있지만 성균관에서 20년 배워도 못 배울 것을 많이 배웠다고 함으로써 두 사람 사이는 한 몸처럼 학문과 신뢰가 두둑이 쌓였다. 그래서 기뻐하는 것은 경합니다. 늘 웃으면서 마음 변치 말고 나라의 장래를 위해 끝없이 배우고 노력하라는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한산 오려는 상제 19세의 승륜을 낳고 상제 22세의 승인을 낳고 상제 25세의 승간을 낳았다. 이어서 상제 28세의 딸을 낳았으나 바로 죽어 이름도 짓지 못했다. 상제는 매년 한 달씩 한산으로 와서 오려와 같이 시간을 보냈다. 1년에 한 달은 휴가차 귀향하라 하였는데 죽천의 일정에 따라 한 달간의 연차 휴가 일정은 각각 달랐다. 죽천은 상제에게 오려와 자식들을 한양으로 데려오라고도 했으나 상제가 이를 거절했다. 고향에 아버님이 계시는데 처자만 데려오면 아버님 희택과 멀어질까 하는 이유도 있고, 아직은 녹을 받을 관리도 아니기에 죽천에게 과대한 신세를 지는 터라 미루고 있는 중이다. 과대한 신세란 매년 보리 수확과 쌀 추수기마다 월효와 아이들이 살아갈 돈을 보내주는데 보리와 쌀이다.
연차 한 달 귀향길에는 별도로 돈을 더 주어 상제로서는 큰 신세를 진다는 마음에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한 번도 아까운 마음에서 마주못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마음 편하게 보내주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상제가 점점 바빠진 것은 전국 각지를 돌며 나라한 실상을 다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수백 권이나 되는 죽천의 서재와 경암의 서재에 꽂힌 도서를 공부하는 일이 여간한 분량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성균관 유생들보다 몇 배가 될 정도의 분량도 모자라서 세계사, 역사와 문화사, 일본어를 비롯한 4개국말을 공부하는 것과 맞물려 12년의 세월이 흘렀건만 언제 오갔는지도 모를 정도다. 한산의 월요는 상제가 책에 묻혀 사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자식을 낳고 기르는 일에 혼신을 다 쏟았다. 그 사이 성제는 상제가 보낸 돈으로 작은 농터를 사들이고 희택은 월요를 볼 때마다 벙글벙글 웃으며 손자를 안을 때마다 상제 새끼 내 새끼, 상제 새끼 내 새끼 이렇게 노래를 부르며 상제는 반드시 큰일을 할 날이 올 것이다 하였다. 그런 상제가 한 번은 녹봉을 받는 일을 하기도 했다. 상제 나이 25세, 즉 죽천의 나이 34세 되던 1874년 봄, 죽천이 기지개를 켜고 마침내 경상도 암행어사로 임명되자 암행어사 박정양의 수하가 되어 조정에서 나오는 암행어사 녹봉 속에 수하의 녹봉도 포함되어 나왔기 때문이다. 비록 그해 6월에서 12월까지 6개월이지만 이때 녹봉은 별도로 쥐어 주었기로 그 돈이 성제가 땅을 사는데 보탬이 되기도 했다. 다음 8년 만에 죽천의 기지개. 1874년이 되었어야 죽천에게 관직이 내려왔다. 지금 말한 그 어명을 받고 떠나는 경상좌도 암행어사다. 경상좌도란 경상남북도 동해안을 따라 부산, 동래까지 내려가는 암행어사다. 전전 경상관찰사 김세호, 전전 경주부윤 이만운, 전 동래부사 정현덕, 전전 영천구수 이건식, 전 칠곡부사 조규봉, 전 흥해군수 지흥관, 전전 양산군수 손상일, 현 영해부사 이정필 등에 대한 제가와 공가를 집중적으로 낱낱이 조사해 올리라고 하는 특명길이다. 당시 죽천은 34세이고 나이 26세에 별시에 급제하였으니 경상좌도 암행어사로 나가는 것은 별시 후 8년 만이고 상제가 죽천 사가로 온 지 7년 만이다. 죽천은 일찍 별시에 붙고 장장 8년 동안이나 은돈하고 있던 셈이며 상제는 7년간 수학에 전념하던 중이다. 죽천은 왜 이렇게 오랜 날 벼슬이 나가지 않고 있었는가? 상제는 이런 죽천을 잘 알고 있다. 난 원래 과거 볼 생각이 없던 사람일세. 자네도 알다시피 과거에 붙으면 벼슬이라고 할 것도 없는 미관 말직에 나가 그냥 썩는 게 아닌가? 늦더라도 제목이 된 후에 과거를 보고 제대로 큰 일을 맡아야 한다고 공부만 하는 중인데 아버님 경암대감, 아버님이 그래도 부아놓고 공부하라 하셔서 순종하였을 뿐 아버님도 잘 아시네. 붙거나 떨어지거나 계속해서 몇 년이고 공부만 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러다가 공부도 뜻맞는 동지와 같이 해야 하겠는데 그게 어디 쉬운가? 그러던 중에 아버님이 가장 존경하는 정신적 스승 모근의 후손이라니까 자네를 나보다 더 좋다 하셔서 실은 걱정이 많다네. 나보다도 공부 욕심이 많아 나를 끌고 갈 사람이라야지 내게 끌려나 다니면 진정한 동지가 아니지. 그걸 서툰 영어로 파트너라 한다지. 그러던 죽천은
상제가 사가러 온 다음해인 1868년 임진년 서상준, 홍건식, 박정양, 오장선, 이원일, 이찬하, 이원용, 최봉구 등 8인을 행권은 선정이에요. 행권하여 3점씩 점을 찍다 이 뜻이고요. 3점씩으로 한림, 예문간 검열을 예스럽게 이르는 말이고요. 한림으로 뽑는다고 그리하라 하는 칙이 내려왔었다. 예문관 검열 한림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아도 되어 명예직이라 볼 정도로 시간 구속은 별로 받지 않아 상제와 학문을 연구하는 데 지장은 없었다. 다음 대원군과 1차 집권 10년 1867년 초겨울 죽천에 사가로 온 상제가 7년이 지난 지금 1874년까지의 조정은 1863년 왕이 오른 고종이 초기 3년은 신정황후의 수렴천 청정을 받고 후기 7년은 대원군 이하응의 섭정을 받던 것이 작년 73년까지였다. 그러나 신정왕후가 강력한 섭정을 하지 않아 대원군의 섭정을 그냥 10년으로 봐도 된다. 작년 1873년 11월 드디어 고종의 친정이 선포된 것이다. 고종의 친정 선포는 곧바로 민자영, 민씨 일파의 세도 정치를 열리는 세도 정치에 열리는 계기가 된다. 73년 11월 그달 초 대원군 탄핵 상소문을 올리고 제주도로 유배간 최익현의 상소가 대원군 하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인데 이 또한 중전 민자영, 민씨 일가의 계획된 결과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원군 집권 10년의 가장 큰 성과는 경복궁 중건이었다. 원납전으로 원성도 많았으나 우람한 경복궁은 곧 대원군의 막강한 권력의 상징과도 같다. 경혜로와 근정전 공사는 상제가 죽천에 사가로 오던 해 1867년 완공되어 명실상부한 궁전과 권력의 상징으로 세워졌다. 예세와의 충돌이 많았던 10년이기도 했다. 상제 나이 17세 되던 1866년 7월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일어났다. 무장한 미국 상선이 대동강에 들어와 역사상 첫 서양 측과 충돌이 일어난 것이다. 평양 주민 약탈과 사륙에 분노한 주민과 관군이 합세하여 배를 불태우고 선원을 모두 살해한 사건이다. 뒤이어 두 달 후 9월에는 지금도 반환받지 못하는 국복급 문화재를 약탈해간 프랑스의 군함이 강화도를 점령한 병인년에 일어난 병인양요가 일어났다. 천주교 박해에 분노한 프랑스 정부가 로즈 제독을 파견하여 극동 함대 7척과 1천여 명의 군사를 보내 프랑스 신부 살해자에 대한 처벌과 통상 조약을 요구한 사건이다. 그러나 대원군은 이 전쟁에서도 이긴다. 퇴각하던 프랑스군은 점령시 노획한 물자와 의회에 든 도서 300권을 약탈해 가져가면서 행군과 예규장각 등을 불태우고 국宝급 문화재를 가져가 지금도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사건이다. 예, 그 중에 일부는 얼마 전에 왔죠. 이건 집필할 때 당시 이야기니까요. 예산에 있는 대원군에 붙인 남연군 묘 도굴 사건은 상제 나이 19세가 되어 죽천에 사가러 온 다음 해 일이다. 성공하지 못한 사건이지만 서양인이라면 더욱 증오하는 계기가 된 사건이었다. 1871년
상제가 22세가 되어 둘째 승인이 태어나던 해에는 신미양요가 터졌다. 전월을 시어머노 사건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며 쳐들어온 미국 군함과 군대는 통상 체결을 목적으로 강화도를 침공한 것이다. 이로써 대원군은 척화비를 세우게 된다. 척화비란 통상 거부이며 친하게 지낼 맘 없다는 대외 선언을 담은 비로서 서양 오랑캐가 침입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자는 것이고 화친을 주장하면 나라를 파는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담아 외세와의 상종을 절대 거부한다는 강력한 의사표시를 비석에 담아 세운 것이다. 결국 강화진의 신지 광성보에서 이 또한 물리쳐 버린다. 이와 같은 정책을 쇄국이라 하는데 나라를 자물쇠나 쇠사슬로 걸어 잠근다는 뜻이다. 대원군 집권 10년의 사회적 측면은 1864년 집권 다음에 동학교주 최재우가 사형당하였고 상제가 죽천에 사가러 온 1860년 다음에 1866년에는 정덕기가 정감록을 빙자하여 난을 일으켜 정권 전복을 깨하다가 잡혀 사형에 처해졌다. 2년 후 1870년에는 전국 600여 개의 서원을 철폐하고 47개 처만 남기기로 하였다. 서원의 유생들이 대원군의 쇄국에 반대기미를 보이자 선비들에게도 철퇴를 내리긴 것이다. 그러므로 이 상제를 이해하려면 상제의 부친 나이에 해당하는 40년 연상의 당시 최고 권력자가 되는 대원군 이하응을 알아야 한다. 정조의 오대손이며 고종의 아버지다. 헌종 9년 1844년 흥선군에 봉해지고 1846년 수롱천장 도감 동구롱 이장 관련 업무 책임자의 대종관이 된 후 정친부 사무직에 해당하는 건데요. 유사당상 정친부 사무직 책임자 종관 도청관 등 한직을 지내면서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 밑에서 불우한 생활을 하였다. 철종 14년 1863년 철종이 죽고 신정왕후 조대비에 의해 고종이 즉위하자 흥선 대원군에 봉해지고 어린 고종의 섭정을 하게 되었다. 대권을 잡자 안동김 씨의 주류를 숙청하고 당파를 초월하여 인재를 등용하였으며 부패 관리를 적발하여 파직시켰다. 47개 교육기관 서원을 제한 전국의 모든 서원을 다 철폐하고 국가재정의 낭비와 당쟁의 요인을 없앴으며 대전해통 등 육전조례를 간행하여 법률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앙 집권적인 정치 기강을 수립하였다. 비변사와 삼군부와 국방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이곳이 비변사예요. 비변사를 두어 행정권과 군사권을 분리시켰으며 관복 이야기가 나오네요. 관복을 억제하는 한편 세제를 개혁하여 귀족과 상민의 차별 없이 세금을 징수했으며 조세 운반 과정에서 조작되는 지방관들의 부정을 뿌리뽑기 위해 서창을 세움으로써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 국민들의 생활이 다소 안정되고 국고도 충실해졌다. 이렇게 세국정치를 고집함으로써 국제관계가 악화되고 외래 문명의 흡수가 늦어지게 되었다. 또한 섭전 10년 동안 반대 세력이 형성되어 며느리인 명성황후가 반대파를 포섭하고 고종이 친정을 계획하게 되자 1874년 대원군의
실정에 대한 최익현의 탄핵을 받았다. 이에 고종이 친정을 선포하자 운현궁으로 은퇴하였다. 후일 1882년 임오군란으로 다시 정권을 잡고 난의 수습에 힘썼으나 명성황후의 계획으로 청나라 군사가 출동하고 텐진에 연행되어 바오띵부에 4년간 유폐되었다. 1885년, 이건 다 다음 얘기예요. 귀국하여 운영궁에 집거하면서 재기의 기회를 노리던 중 1887년 청나라의 원색에 유안스키와 결탁하여 고종을 폐위시키고 장손 준용을 옹립하여 재집권하려다 실패하기도 하였다. 더 다음 이야기네요. 1894년 동학농민운동으로 청일전쟁이 일어나자 일본에 의해 영립되어 친청파인 4대당을 축출하고 갑오개혁이 시작되었으나 집정이 어렵게 되자 청나라와 통모하다가 쫓겨났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의 세력이 강해졌으나 독일, 프랑스, 러시아 3국의 간섭으로 친러파가 등장하여 민치 일파가 득세하자 1895년 일본의 책략으로 다시 정권을 장악하기도 하였다. 이때 명성황후가 일본인에게 시해되어 일본 공사 미우라코로가 본국으로 소환된 후 정권을 내놓고 은퇴하였다. 더 나중이죠. 광무 11년 대한제국되어 1907년에 대원 왕에 추봉되었다. 다음 2년간에 걸친 암행어사 박정양. 죽천이 왕명을 받고 모처럼 암행어사로 나가는 것은 26세 과거에 급제한 후 8년 만에 첫걸음으로서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미관 말직이나 안정되지 않은 관직이라면 사양하겠다는 이유는 공부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었으나 암행어사로 첫 관직에 나가는 것은 상제와 7년 동안 배운 학문을 통해 웅지를 펴고자 하는데 유익하다는 점 때문이다. 죽천과 상제는 이미 조정이 움직이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다. 서양과 일본의 움직이도 간파하고 있었다. 1867년, 그러니까 상제가 죽천의 사가로 들어오던 그해 이미 일본은 명치유신을 단행하여 서양의 신문물과 교육제도를 도입하여 장족의 발전을 이룩해 나가는 중이었으나 조선은 어린 고종이 친정을 선포하게 되는 22세 1873년, 그러니까 죽천이 암행어사로 나가기 전까지 고종의 정권이라 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 위에서 보았듯이 외세는 밀려오고 대원군은 안으로 세문을 걸어 잠그는 척화 세국 정치를 펼치고 있는 중이다. 아래로 내려가 말하겠으나 죽천의 가문은 박지원, 박세채, 박규수, 박재근으로 이어지는 11개의 저자 집안으로 죽천은 세국이 아닌 개방주의의 피가 흐르는 선비다. 물론 현실 죽천이 개혁 개방을 주창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아직은 그럴 마음도 없다. 다만 장차 우리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 상제와 넓고 깊게 공부에 열중하는 중이다. 이런 죽천과 상제의 뜻은 일치하여 웬만한 벼슬자리보다는 사가에서 배우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판단하는 것인데 암행어사는 중요한 경험이 될 만하기에 나선 것이다. 죽천은 상제를 비롯한 수하를 데리고 암행길에 나서면서 최측근으로 상제를 앉혔다. 암행어사로 내려간 6개월은 죽천과 상제가 거대한 목적을 향해 가는 길에 엄청난 경험과 지식을 가져다 준다. 그리하여 12월 13일 암행어사로 다녀온 결과 보고서를 임금께 올려 제가를 물게 하고 상을 줄 사람은 상을 내리게 하는데 그때 올린 보고서는
그때 말로는 서계라고 부르는데, 이로써 친정에 접어든 고종은 서둘러 친정의 일환으로 죽천 박정영을 암행어사로 명하여 경상좌도에 파견하고 박정영의 보고서에 의해 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상좌도 암행 결과를 발표한다. 전전 경창발전사 김세호, 전전 경주부인 이만훈, 전 농대부사 정현덕, 전전 영천군수 이건식, 전 칠곡부사 조규봉, 전 흥해군수 차흥관, 전전 양산군수 손상일은 그 죄를 물어 엄히 처벌할 것이며 현 영해부사 이정필에게 상을 내리라 하는 것이다. 예, 이것은 자료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예, 승정원 일기 등에 쭉 써 있는데 한문으로 꽉 배겨 있죠. 예, 여긴 다 써 있는데 그거는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죽천과 상제의 암행어사 직무는 1875년까지도 이어졌다. 이것도 조선왕조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문인데 풀이하면 명이 집행되었으므로 상제는 죽천의 수하로서 어디에 그 이름자가 나타난 역사적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1년여를 보낸 것이며 이로써 암행어사 직무수행 경비 안에 상제의 품값도 들어있어 한산에서 농사를 짓는 상제와 아버지 희택을 비롯한 월요에게 별도의 돈을 보내어 삼형제를 월요가 기르고 있는 중이다. 아, 번역본은 안 써놨네요. 한문만 써놨네요. 예. 다음, 승지의 수하가 된 상제. 암행어사의 직위를 마치고 다시 3년을 수하게 정진하던 중 죽천에게 정사품 이상이 받는 왕명을 교지라 합니다. 교지가 내려왔다. 때는 상제 나이 29세이며 죽천의 나이 38세가 되는 1874년 11월 27일이다. 박정양, 홍만식, 이호익을 승지에 명한다는 것이며 박정양은 보덕을 추가하고 정환하는 보덕 겸 정환하는 보덕 겸 사서에 임명한다는 교지다. 승지란 승정원에 속하여 왕명의 출납을 맡아보던 정삼품의 높은 당상관이다. 정원이 6명으로 도승지, 좌승지, 우승지, 좌부승지, 우부승지, 동부승지가 있었고 승정원이란 왕명의 출납을 맡아보던 관으로서 왕이 정사를 보는 집무실 편전에서 왕명을 기록하여 쓴 교지, 칙서, 칙령을 반포하는 최고 중직의 벼슬이다. 마침내 죽천은 붉은 관복을 입은 당상관이 되어 왕을 곁에서 모시게 되니 고종의 수종으로 임명된 것이다. 따라서 상제는 이제 죽천을 날이라 부르지 않고 딱히 맞지는 않나 사가에서는 대감이라 불러도 된다. 죽천은 이제 매일 등청해야 한다. 갈 때마다 잊지 않고 자신이 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한 수학 과제를 내주고 간다. 더불어 사가를 찾아오는 손님이 언제부턴가 부쩍 늘었다. 혹시나 하여 사가에 계신가 하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오면 자기를 대신하여 예를 갖추고 무슨 용무인지 잘 듣고 전달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첫째고, 다음은 공부해야 하는 일이고, 다음은 죽천이 승정원에서 해온 메모를 정서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일이다. 지금은 이거 메모란 말은 안 맞는 것 같네. 어떤 날은 정서해야 할 문서가 수십 장이거나 수백 장이 되는 경우도 있다. 전국 각지의 지방 관하에 수령 이동이 있을 때는 며칠 만에 수십 수백 장의 왕명을 기록하는 교지, 칙서, 칙명, 칙을 반듯한 글씨로 써야 하기에 밤을 새우기도 일수다.
그러면 죽천을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어인을 찍고 문서로 확정하는 것이므로 상제는 긴장을 놓을 수가 없다. 상제의 바쁜 나라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찾아오는 손님 접대가 많은데 손님 중에는 이미 상제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람이 있다. 이때 만난 인사들은 일일이 손으로 꼽을 수도 없이 많은데 오는 손님 중에는 조선의 과거,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말 상대를 하기에 벅찬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상제의 박식함에 혀를 내두르며 치하하는 사람이 많아진다. 그러나 상제는 드러내지 않고 지식을 숨기며 여전히 공부에 열중하여 어떤 벼슬아치와 만나도 말에 밀리지 않았다. 죽천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찬하는 것은 상제 같은 수화를 둔 것에 대한 놀라움도 섞였다. 다음 고종의 고뇌. 친정에 접어든 고종에게는 말 못한 고민이 누적되어 온 것이 있다. 아버지 대원군의 세국 정책에 대하여 영특한 중전 민씨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문제였고, 이제 친정을 펼치게 되면서 가장 중대한 문제로 외세의 통상 요구에 어찌 대응해야 할지 가늠하기 어려운 현실이 당면 과제다. 안에서 물을 걸고 왕권을 지키며 백성과 편히 살게 놔두지 않는 외세의 물결은 단순한 침략 야욕으로만 보아야 할지, 아니면 그래서 나라와 나라의 안정에 도움이 될지에 대하여 판단이 쉽지 않은 문제다. 그러나 때가 되어 서양 각국은 세계를 누비며 임자 없는 땅은 자기네 땅으로 점령하고 조선과 같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피차 문호를 열고 도우며 살자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해 결단을 내리는 것은 이제 막 친정체제에 접어든 고종으로서는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친정성포 3년 후인 1876년 6월 일본의 수신사를 파견하기에 이른다. 죽천이 승지가 된 2년 후로서 상제가 29세 된 해이다. 수신사는 일본, 보빙사는 미국, 영선사는 중국, 이렇게 단순화하기에는 무리일 수도 있으나 고종은 친정 이후 저들 국가가 어떤 나라인가를 살펴보고 오라고 사신을 파견하게 된다. 이는 이전까지 일본에 파견한 사절인 과거의 통신사를 근대적 의미에서 고쳐 부른 것이다. 통신사가 주는 입장에서의 애교사절이라면 수신사는 받는 입장에서의 애교사절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1차 수신사 김기수 일본에 파견.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으로 단절되었던 일본과의 애교 관계가 1876년 2월 일명 병자수호 조약이라 칭하는 강화도 조약으로 재개되면서 일본은 초대 애교의 형식을 취하여 조선에게 사신의 파견을 요청하였고, 조선 정부는 희사, 회사 뜻으로 사행을 결정하고 예조참의 김기수를 정사로 한 수신사를 파견하였다. 수신사 일행 76명은 1876년 4월 4일 서울 한양을 출발하여 29일 일본 기선 교류마루호를 타고 부산을 떠났다. 고류마루호를 타고 부산을 떠났다. 이튿날 시모노세키에 도착한 뒤 약 2개월간의 시차를 마치고 그해 윤 5월 7일 부산에 돌아와 6월 1일 도착, 고종에게 복명하였다. 이들은 일본에 머무는 동안 예정에 없던 일왕과의 접견식을 가지고 태정 대신, 산조 사네토마와 이토 히로부미, 이노우에 까오루 등 일본 정계의 초대연을 받는 등 융숭한 대접을 받았으며 의사당, 육군성, 해군성, 원로원, 내무성, 문부성, 대장성과 경시청, 개척사 및 육해군의 군사시설과 훈련 상황, 박물관,
소방훈련 등 일본이 자랑하는 근대화된 모든 시설을 관람하는 외교 의례상 전례가 없는 환대를 받았다. 수신사 일행이 떠날 때까지 국내 여론은 일본에 대해 경계하는 편이었으나 김 교수의 견문기인 일동기유를 보면 그 일본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수신사 김기수 일행의 대일본 관고와 왕에게 올린 복명별단은 고종과 명성황후 그리고 정부로 하여금 근대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대일관계, 나아가서는 국제경제에 관심을 갖는 주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일본은 수호조약에 이은 세목의 협정에서 조선 정부와 난처한 문제에 부딪혔다. 즉 일본은 하나부사 요시모토를 내세워 부산에 이어 원산, 인천의 개항을 요구하는 한편 부산의 관세 배상, 미국 금수의 해제 등을 강요하였다. 조선 정부는 일본 측의 기만적 술책에 의해서 개항 이후 강제되어 온 무관세 무역의 개정을 위한 정세와 정해진 세금, 정세와 일본 상인들의 미국 납치를 금지하는 방국, 그리고 인천 개항 요구와 관련된 대안 등을 마련하고 일본의 물정을 탐색하기 위해 1880년 1차 파견 4년 후 제2차 수신사로 김홍집을 다시 일본에 파견하였다. 다음 2차 수신사 김홍집 일본에 파견. 그러나 이러한 주요 현안은 일본 측의 회피로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그 대신 이들은 일본의 극진한 대접 속에서 일본 정부의 각 기관과 근대적 시설을 견학, 일본의 발전선과 세계 정세의 동향을 살피고 강력한 개화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김홍집은 일본 체리 중 주일 청국공사관의 참찬관 황준원과 6차례에 걸친 필담을 통해 세계대세와 개혁정책의 실무적 문제, 조선 외교의 진로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황준세는 회담 내용을 조선 책략으로 정리하여 김홍집에게 건네주었다. 이 책은 조선이 러시아의 남하를 막으려면 친중, 친일본, 친미국의 외교정책을 써야 하며 서양의 여러 나라와 소통상하여 산업과 무역의 진흥을 꾀하고 서양의 기술을 배워 부국 강병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고종은 이러한 김홍집의 보고를 토대로 대신회의를 거쳐 조선 정부는 적극적인 개방 외교의 개화 정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문제는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반근대적 처사 사상에 젖은 양반 유생들로부터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1881년 영남 유생 이만손 등이 소도가 되어 올린 8인 소와 그 뒤 강원 유생 홍재학 등의 복합상소 등 척사 상소 운동을 벌여 김홍집을 비롯한 척신과 대신들의 실정을 공격하였다. 이처럼 척사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종은 개화정책의 일환으로 일본의 여러 부분에 걸쳐서 근대화 정책을 조사 연구하기 위하여 드디어 1881년 1월 11일 박정양, 어윤중 등 젊은 양반 자제 38명과 수행원 등 62명으로 구성된 신사 유람단을 3차로 파견키로 하였다. 다음 요동 치는 세월. 이와 같은 당대의 기류를 들여다보면 정한론과 조선 책략이라고 하는 두 권의 책과 2차에 걸친 수신사 파견에서 돌아온
복명서, 그리고 영선사와 보병사가 올리는 복명서 등등으로 인하여 고종의 조정은 갈피를 잡기 힘들 지경에 이르렀다. 이참에 고종의 깊은 고뇌의 산물로 신사 유람단 62명을 파견키로 결정하게 되니 1881년이며 어느덧 이상제의 나이 31세이고 죽천의 나이는 40세이다. 그럼 여기서 정환론과 조선책략, 그리고 오래전 정조시대의 열하일기와 같은 시기의 북하기에 대한 핵심만을 간단히 짚어야 될 이유가 있겠다. 정환론은 1867년 명치 유신의 결과를 알리기 위해 일본이 1868년 고종 5년 그들의 명치 유신, 즉 왕정복고를 조선정부에 통고하고 양국의 국교 회복을 청하는 사신을 보내왔으나 척의 정책으로 기운 대원군 섭집정의 조선정부는 애교문서를 서계라고 해요. 서계의 격식이 종전과 같지 않고 날인하고 그런 걸 도서라고도 합니다. 도서도 조선정부가 인각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 사신의 접견조차 거부하였다. 이로부터 양국은 애교문서에 수리를 놓고 받느냐 마느냐를 놓고 1년을 논박하다가 일본은 대조선 애교를 전담하여 온 스시마 도주 소씨로부터 그 직임을 해소하고 1869년과 1870년 애무성 관리를 파견하였으나 조선 측의 완강한 거부에 부닥쳐 타결을 보지 못하였다. 1872년에는 애무 대신 하나부사 요시모토가 군함을 이끌고 부산에 내도하였으나 조선 측은 외국의 사신이죠. 외사가 군함을 타고 오다니 상대해 줄 수 없다고 냉대하여 수개월 동안 체류하다가 돌아갔다. 정환론과 조선책략.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일본의 조야에서는 조선을 정복하지 않은 뜻을 가진 정환론이 세차게 일고 1873년에는 이것이 정치 문제화하여 샤슈 일본 군벌의 거두이자 메이지 신정부의 참의인 사이코 다카모리 및 이다카키 다이스케, 애무경, 소지마 다네오미 등 강경 정환론자들은 우 대신 이와쿠라 도모미 등이 해외 시찰차 나가 있는 사이에 사이코가 스스로 견한 대사가 되어 파견된 한국 대사 견한 대사가 되어 외교적 타결을 시도하고 여의치 않으면 조선에 파병하여 무력 행사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조선 책략은 청나라 사람 황순센, 아까 말한 황준헌이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대비하기 위해 조선, 일본, 천국 등 동양 3국의 애교 정책에 대해 필사본으로 서술한 책이다. 이 책은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한 조선의 애교 정책이 핵심 내용이다. 즉 황준헌은 러시아가 이리처럼 탐욕하여 유럽에서 아시아까지 진골에 힘써 온 지 300년 만에 드디어 조선까지 탐낸다고 하면서 조선이 이를 방어하기 위한 책략은 친중국, 결 일본, 연 미국,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강하게 맺고 미국과 연대하고 미국하여 자체의 자강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황준헌은 중국과 친해야 하는 이유로 중국이 물질이나 형국에서 러시아를 능가하고 조선은 천여년 동안 중국의 변방으로 지내왔기 때문에 양국이 더욱 우호를 증대한다면 러시아가 중국이 무서웠어도 감히 조선을 넘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일본은 조선이 중국 이외에 가장 가까운 나라이고 과거부터 통교해온 유일한 국가라고 설명한 후 조선과 일본 중 어느 한쪽이 땅을 잃으면 서로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하는 보거상의의 형세이기 때문에 서로 결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비록 조선과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남의 토지나 인민을 탐내지 않고 남의 나라 정사에도 관여하지 않는 민주국가로서 오히려 약소국을 돕고자 하니 미국을 끌어들여 우방으로 해두면 화를 면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같은 친중국, 결인본, 연미국의 외교 정책을 서구의 침략으로부터 무사할 때에 공평한 조약을 맺는 것이 이득이 되는 것이며 자주권과 이익을 탈취당하게 되니 서둘러야 된다는 것도 강조하였다. 이 책이 조선에 유입된 후 조선 조야의 반향은 상당히 컸다. 정부에서는 찬반 논의가 격렬하게 전개되었고 재에서는 보수 유생들을 중심으로 거국적인 위정 척사 운동이 일어난다. 1880년 11월 7일 우원식의 척사 상소를 비롯하여 1881년 이원에는 이만선을 소두로 한 영남 만인소는 전국의 척사 풍조를 자극하여 신사년 척사 상소 운동을 선도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당시 고종을 비롯한 집권 책에는 큰 영향을 주어 1880년 이후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방정책의 추진 및 서구 문물을 수용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다음 열하일기와 북학의 열하일기는 조선 정조 때 북학파인 반남박씨 23세손 박정양의 증접을 뻘되는 반남박씨 19세손 박지원이 44세 때인 정조 5년 1780년에 팔촌형 삼종형 박명원이 청나라 걸륭제의 만수절 칠순잔치예요. 만수절 사설로 당시의 연경 북경에 갈 때 따라가서 보고 들은 것을 남긴 견문기이다. 열하는 지금의 승덕, 청덕이며 최종 목적지는 열하행궁 또는 피서산장으로 불리는 걸륭제의 여름 별궁이었다. 북학이는 밀양박씨 가문인 박제가가 쓴 책으로서 박제가는 박지원과 동시대를 산 인물이며 서로 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다 하여 박정양 가문에서도 존중해온 서적이다. 이는 청나라의 풍속과 제도를 칭찬하고 돌아와서 쓴 기행문이다. 1778년 정조 2년 사은사 최재공의 수행으로 청나라에 가서 이조원 등 청나라 학자들에게 새 학문을 배우고 이 여행에서 얻은 지식을 엮은 것이다. 뭐라고요? 북학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편은 차선, 성벽, 궁실, 도로, 교량, 목축, 고시 등 39항목으로 되어 있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기구와 시설에 대한 개혁론을 제시하여 설명하였다. 외편은 전분, 상, 농잠청론, 과거론, 관론, 녹제, 제부론 등 17항목의 논설을 개진하여 농업기술의 개량과 외국무역의 이점을 설파하였다. 저자 박제가는 국리민복을 위해서는 선진국인 청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북학론을 주장하면서 먼저 우리 생활 주변에서 필요한 것도 배우고 개량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차제를 개선하고 다 이거 설명해야 되는데 길어지니까요. 도로를 개량하여 교통을 편리하게 한 후 물자의 거래를 촉진해야 하며 또 중농 정책을 주장하여 농구의 개량, 농사를 중시하는 게 중농 정책이에요. 농업기술의 개선을 역설하는 한편 상공업의 발전과 적극적인 무역 정책을 권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당시의 정치, 사회 현실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주장이었다. 예, 북하기와 열하일기를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다음 상제 제3차 신사유람단 박정양 일본 파견에 합류키로 결정. 이상의 책 4권 뭐죠? 조선책략, 정한론, 열하일기, 북하기 중 한 권은 박정양의 선조가 조선의 미래를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책이다. 한 권은 박제가의 책이고 나머지 2권은 그렇게 그려낸 밑그림을 무시한 결과 지금은 외침 앞에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도를 구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책이다. 대원군의 뜻과 같이 무조건 막아서는 결국 누가 입을 벌릴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에 빠진다는 경고이다. 2번에 걸친 일본 수신사의 보고 내용은 잠자던 조선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본의 발전상일 뿐더러 그것이 곧 조선의 안위를 위협하는 수준이 됐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고종은 아직도 개화에 반대하는 신료들 가운데서 마침내 승기 박정양을 다시 일본에 보내기로 한다. 정신이 없는 고종은 박정양으로 하여금 탕류를 말킬 기대를 가지고 비밀리에 결정하여 12명의 분담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들에게 동래부 암행어사 칙서를 내리게 된다. 그러므로 승정원 일기에는 동래부 암행어사로 나와 있는데 들춰보면 고종 18년 8월 30일 동래부 암행어사 박정양, 조준영, 강문영, 심상학, 이헌영 이거 전부 다 한문으로 돼 있어요. 이들을 일본 국청의 정탐을 하명한다. 그리고 박정양 등은 각기의 견문 별단과 관찰기를 올리다는 내용으로 미루어 동래부 암행어사라서 일본을 다녀온 것으로 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여기서 단장 박정양의 수행원 자격으로 이상제가 대일본 조선 선비 1번 시찰단 이거를 조사 시찰단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요. 우리는 신사유람단이라고 이렇게 배우죠. 조사 시찰단에 합류하여 떠나게 되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홍순목 대원군 집정당치에 2번의 영의정을 한 사람이에요. 홍순목의 아들 홍영식을 비롯한 역사적인 인물들과 만나게 되는데 그들과 황권과 민권의 큰 그림을 그리게 된다. 네, 15부를 마쳤습니다. 신사유람단에 가는 과정은 이제 2권에서 자세하게 나오게 될 거고요. 2권에서는 이제 미국을 갑니다. 초대 주미공사로 갔죠. 박정양이 이제 대한민국의 역사를 여는 거예요. 이로써 이제 민족성월남 이상제 전 5권 중 1권 15부까지를 읽었고 여러분은 들으셨습니다. 영상은 독립기념관 영상 이거는 다음 계획인데 다음에 이제 처음부터 다시 보시기로 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 2권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